1950년 11월 27일, 기온은 영하 40도, 눈이 너무 심하게 내려 10피트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북한 산악지대에서 12만 명의 중국군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항공 지원도 없습니다. 증원군도 오지 않습니다. 보급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동일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 해병대원들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인 올리버 P. 스미스 소장이 부하들이 포위되었으니 항복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군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응답 중 하나를 내놓습니다. 후퇴라니, 말도 안 돼.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전설이 됩니다. 장진호의 얼어붙은 지옥에서 17일 동안 해병대원들은 7개 중국군 사단을 뚫고 싸워나갑니다. 기온이 너무 추워 무기가 얼어붙고 의무병들이 치료하기도 전에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얼어붙으며 군인들이 참회서 말 그대로 얼어 죽습니다. 그들은 78마일의 산악 지형을 뚫고 싸워나가며 부상자와 전사자를 운반하고 단 한 명의 해병대원도 남겨두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후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장대한 전투 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의 용기, 전우회, 그리고 항복 거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진호 전투의 생존자들, 초신 few, chosen few의 이야기입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스토리 중 하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주 가장 놀라운 미국 영웅담을 전해드립니다. 믿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1950년 11월 말 한국전쟁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모두가 크리스마스까지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중국 국경 근처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승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6월에 시작된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맥아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북한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는 정보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분산시켜 제1해병사단을 북한 동쪽으로 보내고 제8군을 서쪽으로 진군시켰으며 그 사이에는 70마일의 통과 불가능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력을 너무 빠르게 전진시켜 보급선이 한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올리버 P. 스미스 소장이 지휘하는 제1해병사단은 태백산맥의 거대한 얼어붙은 호수인 장진호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지휘관으로 맥아더의 공격적인 스타일과는 대조적입니다. 해병대원들이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스미스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결정을 내립니다. 맥아더가 요구하는 만큼 빠르게 진군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스미스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도로를 따라 주요 지점에 보급 창고를 건설합니다. 그는 하가루리, 고토리, 진흥리 같은 이름들로 전설이 될 마을들의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의 장교들은 이러한 지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맥아더 사령부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저항이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이상한 부대 이동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스미스의 신중함은 곧 그의 사단을 전멸해서 구할 것입니다. 11월 25일 추수감사절 이틀 전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집니다. 장진호의 해병대원들은 78마일의 산악도로를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제5 및 제7 해변견대는 가장 북쪽 지점인 유담리에 있습니다. 제1 해변견대는 하가루리로 돌아가는 도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작은 부대들이 그 사이의 마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얼어붙은 어둠 속에서 제9병단의 12만 중국군이 진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몇 주 동안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고 섬멸하라. 미국인들을 전멸시켜라. 중국은 국경 근처에 외국 군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보여주어라. 중국군 사령관 송시륜 장군은 신중하게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미군의 공중 지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형은 매복에 완벽합니다. 기동할 공간이 없는 좁은 산악 도로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심하게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부대들이 적이 점령한 영토를 통과하는 도로로 수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함정입니다. 미국인 1명당 중국군 4명, 공중 지원 없음, 증원군 없음, 탈출로 없음, 제1해병사단은 며칠 내에 전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 장군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미 해병대와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11월 27일 밤 9시 30분,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8,000명의 해병대원이 주둔하고 있는 유담리에서 갑자기 주변 언덕에서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 무서운 소리입니다. 수천 개의 중국 나팔이 공격을 조율합니다. 그런 다음 예광탄이 밤하늘을 밝히며 중국 보병의 물결이 산에서 돌격해 내려옵니다. 1등병 로버트 에젤은 공격이 시작될 때 참회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인간 파도로 왔습니다. 우리가 쏴서 쓰러뜨리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계속 오고 또 왔습니다. 우리는 탄약이 떨어져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계속 왔습니다. 유담리의 해병대원들은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 어둠 속에서 백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추워 애모한 소총이 걸립니다. 모르핀 주사기는 꽁꽁 얼어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기관총은 몇 발 사격 후 얼어붙습니다. 해병대원들은 계속 사격할 수 있도록 무기의 소변을 보며 해동시키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버 대위와 그의 폭스 중대는 유담리에서 남쪽으로 7마일 떨어진 덕동 고개에서 산악 고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240명이지만 포위된 해병대원들을 사단의 나머지 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공격이 폭스 중대를 강타할 때 유담리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바버의 병사들은 삼면에서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소한 10대 1로 그들을 압도합니다. 병사들이 참해서 죽어가고 공격 사이에 얼어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버는 땅을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덕동 고개가 함락되면 유담리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탈출로가 없을 것입니다. 바버 대위 자신도 첫날 밤 전투에서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는 후송을 거부합니다. 다음 5일 동안 그는 눈 속에 들것에 누운 채 중대를 지휘할 것입니다. 그의 부서진 다리는 출혈을 막기 위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덕동 고개를 지킬 것이며 매일 밤 중국군의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한편 사단 지휘소인 하가루리에서는 해병대원들이 미친 듯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며칠 전 건설 시작을 명령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나치게 신중해 보였지만 이제는 훌륭한 선견지명으로 드러난 또 다른 결정입니다. 비행장을 완성할 수 있다면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보급품을 실어 올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사단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가루리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첫날 밤 방어선을 뚫고 스미스의 사령부에서 몇 야드 내로 접근합니다. 해병대원, 공병, 취사병, 서기, 총을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반쯤 건설된 비행장은 전장 한가운데 있으며 건설 인부들이 포화 속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리지 중령이 하가루리 방어선의 방어를 지휘합니다. 한 시점에서 상황이 너무 절박해져 그는 직접 총검 돌격을 이끌고 중요한 언덕에서 중국군을 몰아냅니다. 47세의 나이의 리지는 적군과 백병전을 벌이며 개인적인 모범으로 지친 해병대원들을 결집시킵니다. 첫날 밤의 전투는 혼란스럽습니다.
중국군이 도처에 있습니다. 해병대 진지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통신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무정이 배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진지에서 얼어 죽고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11월 28일 새벽이 밝아오면서 뭔가가 분명해집니다. 해병대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공격받은 모든 진지가 방어되었거나 탈환되었습니다. 하가루리의 방어선은 온전합니다. 폭스중대는 여전히 덕동 고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담리에서는 해병대원들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습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데이비스 중령은 제1대대 제7 해변견대를 지휘하며 폭스중대를 구출하기 위해 돌파하는 구원종대를 이끕니다. 그는 500명의 해병대원을 이끌고 영하 40도의 기온 속에서 중국군이 점령한 산을 통과하는 7마일을 뚫고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3일간의 연속 전투가 걸리며 산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5대1로 그들을 압도하는 중국군 진지를 공격합니다. 데이비스의 행군은 전설이 됩니다. 그의 해병대원들은 너무 추운 기온에서 싸우고 있어 부상자들이 치료받기 전에 얼어 죽습니다. 동상에 걸린 병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그들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함께 운반하며 누구도 남겨두기를 거부합니다. 11월 30일 마침내 폭스 중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중국군 연대 전체를 뚫고 싸워온 것입니다. 바버 대위는 부서진 다리로 들것에서 지휘하면서도 데이비스에게 경례합니다. 폭스 중대는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3일간 버텼습니다. 그들은 병력의 절반을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덕동 고개를 열어두었습니다. 하가루리로 가는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옵니다. 유담리의 해병대원들은 중국군이 점령한 영토를 통과하는 14마일을 그 길을 따라 싸워 내려가야 하며 모든 부상자와 모든 장비를 운반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투 철수를 수행할 것입니다. 중국군 진지를 공격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전체 병력을 하가루리로 이동시킵니다. 제5 해변견대를 지휘하는 레이먼드 머레이 중령은 병사들에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탈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비를 가져갑니다. 우리는 모든 부상자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모든 전사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중국 놈들을 죽일 것입니다. 유담리에서의 탈출은 12월 1일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14마일의 도로를 따라 지속적인 공격이며 해병대원들이 몇백 야드마다 중국군의 매복을 막아냅니다. 종대는 몇 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부상자를 실은 트럭,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탱크, 도로 양쪽에서 싸우는 보병, 모두 함께 지옥을 통과하며 이동합니다. 기온은 이제 영하 50도입니다. 무기가 끊임없이 오작동합니다.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상자들이 트럭 짐칸에서 저천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계속 이동하고 계속 싸웁니다. 중국군의 차단선이 종대를 멈추면 해병대 보병이 적 진지로 직접 돌격합니다. 사상자가 쌓이면 해병대원들은 상처를 감고 계속 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1등병 헥터 카페라타는 전투 중에 전설이 됩니다. 한 시점에서 그의 진지가 수류탄을 던지는 중국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카페라타는 공중에서 수류탄을 잡아 다시 던집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삽을 무기로 사용하며 적군과 백병전을 벌입니다. 그는 결국 가슴과 팔에 총을 맞고 부상당하지만 살아남아 명예훈장을 받습니다. 기술 상사 아치 반 윙클은 기관총 사수로서 중국군의 파도 같은 공격에 맞서 언덕 진지를 지킵니다. 기관총이 얼어붙으면 포화 속에서 수리합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수류탄을 던집니다. 수류탄이 떨어지면 전사한 해병대원들의 소총을 집어 계속 쏩니다. 3일 동안 반 윙클은 진지를 지키며 결국 2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역시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영웅담은 끝이 없습니다. 포화 속에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무병들, 플라즈마가 얼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날씨에서 보급품을 투하하는 조종사들, 종대가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포화 속에서 다리를 수리하는 공병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해병대원이 불가능을 해냅니다. 12월 3일, 유담리에서 온 만신창이 종대가 하가루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3일간 연속으로 싸우며 지속적인 중국군의 공격을 통과하여 14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상자, 모든 전사자, 그리고 모든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군은 이 종대에 가진 모든 것을 던졌지만 해병대원들은 모든 것을 뚫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체 사단이 하가루리에서 고토리로 이동해야 하며 중국군 진지를 통과하는 또 다른 11마일입니다. 그리고 고토리에서 해안까지 또 다른 40마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형, 최악의 날씨,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투를 통과하는 총 78마일입니다. 하가루리에서 임시 비행장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47 수송기들이 정상 필요 길이의 절반인 겨우 2,900피트 길이의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을 실어 나르고 가장 심각한 부상자들을 실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가루리에서 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공수로 후송될 것이며 이 생명선이 없었다면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만 명 이상의 보행 가능한 부상자들이 후송될 수 없습니다. 발이 검게 변할 정도로 심각한 동상에 걸린 병사들, 부대를 떠나기를 거부한 총상을 입은 병사들,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저천증에 시달리는 병사들, 그들 모두가 행군에 나서야 합니다. 스미스 소장은 다음 단계의 탈출 전에 해병대원들에게 연설합니다. 그의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부상자와 전사자를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장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군이 매 야드의 땅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종대는 12월 6일 하가루리에서 출발합니다. 10마일 이상 뻗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해병대원, 수백 대의 차량, 탱크, 포병, 모두 단일 산악 도로를 따라 함께 이동합니다. 중국군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매복이 몇 마일마다 종대를 강타합니다. 도로를 내려다보는 언덕에서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이전 전투에서 배웠습니다. 중국군 진지가 종대를 위협하면 해병대 중대 전체가 얼어붙은 언덕을 직접 올라가 맹렬한 근접 전투로 적을 소탕합니다. 날씨가 약간 개선되자 해병대 코르세어 전투기들이 종대 앞에 중국군 진지를 기총소사하고 폭격합니다. 포병은 지속적으로 고폭탄으로 능선을 두드립니다. 전투는 잔혹합니다. 한 시점에서 좁은 협곡의 다리가 중국 공병들에 의해 폭파되었습니다. 전체 종대가 멈춥니다. 다리를 재건할 수 없다면 사단은 갇힙니다. 전투 공병들이 포화 속에서 작업하며 낙하산으로 교체 다리 구간을 투하하고 설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종대는 계속 이동합니다. 제임스 크롬비 상사, 전투 공병은 포화 속에서 다리 현장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기를 자원합니다. 그는 2번 부상당하지만 계속 작업합니다. 중국군이 그의 진지를 공격하면 계속 폭약을 배치하면서 권총으로 그들을 막아냅니다. 다리가 수리됩니다. 종대가 이동합니다. 크롬비는 살아남아 은성 훈장을 받습니다. 12월 7일 종대는 고토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최악의 전투 11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중국군의 저항은 더욱 필사적이고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이 해안에 도달하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 장군은 미군 종대에 남은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토리에서 바다까지는 40마일입니다. 산악고원에서 해안 평야까지 4,000피트를 하강하는 40마일의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중국군의 폭파로 완전히 파괴된 장진 고개의 다리가 포함됩니다. 그 다리 없이는 차량과 포병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장비를 버리고 적의 영토를 통과하는 수마일을 도보로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병대 공병들에게는 필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C-119 플라잉 박스카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다리 구간을 투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포화 속에서 설치하고 지탱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성공 확률은 미미합니다. 12월 9일 다리 투하가 일어납니다. 각각 2,500파운드의 무게인 8개의 거대한 다리 구간이 수송기 뒤에서 밀려 나옵니다. 그중 6개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착륙합니다. 중국군의 박격포 사격 속에서 작업하는 해병대 공병들은 다음 날 구간을 설치하는 데 보냅니다. 얼어붙은 협곡으로 1,500피트 떨어지는 다리가 어떻게든 지탱합니다. 종대는 12월 10일에 건넙니다. 탱크, 트럭, 포병 모두 영하의 기온에서 포화 속에 설치된 임시 다리를 건너 이동합니다. 그것은 공학의 기적입니다. 모든 차량이 건넙니다. 중국군은 다리를 파괴하려고 박격포와 포병으로 가진 모든 것을 던집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계속 이동합니다. 다리 투하를 계획한 공병사령관 존 파트리지 중령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다리가 사단을 구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100만 분의 1의 기회였는데 어떻게든 성공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산에서 해안 평야로 하강하면서 중국군의 공격은 덜 격렬해집니다. 송 장군의 제9병단은 피를 흘리며 소진되었습니다. 장진에서 해병대원들을 공격한 12만 중국군 중 4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전체 연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얼고 굶주리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추위는 해병대원들의 화력만큼이나 중국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적절한 겨울 장비가 없는 중국군은 수천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일부 중대 전체가 진지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저천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송 장군의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12월 11일 제1해병사단의 선두 요소가 해안의 흥남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7개 중국군 사단을 통과하여 78마일을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4대1로 수적으로 열세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상자, 전사자,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상자 수치는 잔인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제2해병사단은 883명의 전사자, 393명의 실종자, 192명의 부상 사망자, 그리고 3,485명의 전투 부상자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동상과 저천증으로 인한 7,000명 이상의 비전투 사상자를 더하세요. 참담한 손실입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손실은 재앙적입니다. 4만 명 이상의 전사 및 부상자로 추정되며 전체 사단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병대를 섬멸하기로 되어 있던 제9병단은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일부 부대는 다시는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병대원들이 완전한 재앙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제1해병사단이 장진에서 파괴되었다면 한국의 전체 유엔군 위치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전쟁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대신 해병대원들은 유엔군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승리를 대가가 큰 무승부로 바꾸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흥남에서 배에 탑승하면서 기자들은 스미스 장군에게 장진에서의 후퇴에 대해 묻습니다. 스미스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후퇴라니, 말도 안 돼.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향으로 진군하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공격하고 있어. 우리는 7개 중국군 사단을 파괴했어. 장진 탈출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해병대 역사에서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싸운 사람들, 초신 피우는 평생 동안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 역사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매복에서 수적으로 열세이고 포위된 상태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싸워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확실히 훈련입니다. 해병대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계속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리더십, 스미스 장군의 신중한 준비에서 모범으로 이끈 중대장들까지.
전후에 부상자나 전사자를 남겨두기를 거부하는 해병대원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항복을 거부하는 순수하고 완고한 의지였습니다. 1등병 더그 미시오드는 몇 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그립그림tum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포위되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든 공격할 수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태도가 3만 명의 해병대원들을 지옥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이끈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의 교훈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군사 교리를 형성했습니다. 군수 지원과 준비의 중요성, 과도한 확장의 위험, 적절한 한랭 기후 장비와 훈련의 중요한 필요성, 모두 북한산에서 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 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포기를 거부할 때 군인들이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가능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리더십에 대해, 사람들이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옆에 해병대원을 위해 싸우게 만드는 전우회에 대해. 오늘날 초신피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전설적인 전투의 참전 용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 있습니다. 모든 해병대 신병 훈련소에서 신병들은 장진호 전투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덕동 고개를 지킨 폭스 중대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유담리에서의 행군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해병대는 항복하지 않고 해병대는 전우를 남겨두지 않으며 해병대는 항상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장진호 위의 산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1년의 대부분 동안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주요 전투 현장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가루리, 덕동고개, 장진고개. 그들은 그곳에서 싸운 해병대원들, 영하 40도의 지옥에서 항복을 거부한 사람들을 기립니다. 그 기념비를 방문하면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이름들, 그 산에서 죽은 해병대원들. 하지만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전투를 담은 간단한 문구. 후퇴라니 말도 안 돼. 이것이 장진호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후퇴나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역경에 맞선 용기, 결단력,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죽음을 마주하고 우리는 오늘 죽지 않아, 우리는 싸워 나갈 거야 라고 말한 3만 명의 해병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을 즐겼다면 구독하세요. 우리는 미국 영웅들, 불가능한 전투,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긴 승리에 관한 수십 개의 이야기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음에 어떤 한국전쟁 이야기를 원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샘페어 파이 or 샘페어 파이. 초신표는 북한산에서 피와 얼음으로 그 모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 군복을 입는 모든 해병대원에게 살아 있습니다.